왕의 하루는 어떠했을까? 세자 저하가 옥새를 넙죽 받으면 어찌 되는 거지? 어찌 되긴 그날로 죽는 거지. 설마. 지난해 전하께서 버린 일 생각 안 나? 아유, 그때 생각만 해도. 경복궁 보평전에서 일하는 궁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쑥덕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매미떼의 울음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한여름이었다. 세자는 영문도 모른 채 종종 걸음을 치는 내관을 따라 보평전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태종 임금이 부른 까닭이 궁금했다. 뭔지는 몰라도 아주 큰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세자가 허겁지겁 보평전에 들어섰다. 얘야. 태종이 절을 올리는 세자를 부드럽게 불렀다. 예, 아바마마. 이제 이 옥새를 너한테 주려고 한다. 세자는 그 말에 화들짝 놀랐다. 임금이 옥새를 넘겨준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뜻이었다. 몇 해 전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도 태종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양녕대군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지 떠보려고 벌인 일이었다. 양녕대군을 기꺼워하지 않았던 태종은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끝내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양녕대군이 쫓겨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세자는 등골이 오싹했다. 세자는 자리에 납작 엎드린 채로 있었다. 네가 이 아비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 태종이 세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바마마, 부디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세자는 눈물을 쏟으며 옥새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종은 뜻을 꺾지 않았다. 모든 나쁜 것은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태평성대를 열어라. 태종은 힘주어 한마디를 내뱉더니 세자의 손에 옥새를 쥐어놓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세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신하들이 나서서 말했다. 세자 저하, 이번에야말로 전하의 다짐이 굳게 선 것 같습니다. 부디 전하의 뜻을 받드십시오. 하지만 세자는 임금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찔하기만 했다. 둥, 둥, 둥. 마침내 태종 임금이 물러나고 세자가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즉위식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하들이 근정전 뜰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화려한 면류관을 쓴 세자가 용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세자가 용상에 앉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크게 외쳤다.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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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조의 운명이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이로써 세자 도는 마침내 조선의 4대 임금이 되었다. 바야흐로 세종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요? 세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궁녀들과 내관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바빠졌다. 세종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임금을 모셔야 하는 궁녀와 내관들의 하루도 여간 힘들지 않았다. 경복궁 강령전 지붕 위로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세종은 벌써 일어나 죽으로 가볍게 아침을 먹었다. 그러고는 골룡포를 갖춰 입고 조회에 나갔다. 닷새에 한 번씩 열리는 조회에는 6분관 이상 중앙관사 관리들이 함께했다. 세종들은 이들한테 업무 보고를 받는 데만 꼬박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자경전으로 갈 것이니 앞장서라. 조회가 끝나고 나면 세종은 먼저 자경전에 있는 왕대비를 찾아뵙는 것으로 시작해서 왕실의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문안 인사를 드렸다. 문안이 끝나고 나면 보통 9시쯤 된다. 그 길로 세종은 사정전으로 발걸음을 올렸다. 사정전에서는 윤대가 있었다. 윤대는 실무 관리들이 직접 임금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가 아닌 실무 관리들을 몸소 만남으로써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두루 듣고자 함이었다. 오후 일과 또한 빈틈이 없었다. 첫 번째 일정은 경연이었다. 여러 관료와 사관,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는 경연은 원래 임금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려고 만든 교육 제도였다. 하지만 세종은 거의 날마다 이러한 경연을 열어 신하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학문을 쌓기도 하고 나란 일을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강원도 사정은 어떻습니까? 경연이 끝나자 세종이 김종서 대감을 바라보며 입을 뗐다. 지난해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라. 보고를 하다 말고 김종서 대감이 말끝을 흐렸다. 왜 그러시오? 어서 말씀해 보세요. 답답한 나머지 세종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백성들이 세금을 덜어달라고 조른답니다. 세종은 한숨을 내쉬며 김종서의 말을 받았다. 하긴 그럴 만도 하지요.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한테 어찌 세금을 내라고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다. 아니 됩니다, 전하. 예조 판서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요? 세종이 예조 판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흉년을 핑계 삼는 백성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세금을 덜어주면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드는 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도 입을 모아 예조 판서를 거들고 나섰다.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 살림을 어찌 꾸려가겠습니까? 세종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너무들 하십니다. 세금을 덜어준다고 해서 곧바로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게 아니질 않소. 굶주리는 백성들한테 먹을거리를 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세금을 내라고 재촉한단 말이오. 세종은 신하들과 한참을 옥신각신 입씨름을 했다. 임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들이 아무리 막아도 난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임금의 길을 갈 것이요.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만들 것이고 내가 조선의 길이 되어 갈 것이요. 세종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가슴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궁궐 지붕 위로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뒤뜰에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정전까지 흘러들었다. 어느새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런데 세종이 나랏 일을 돌보는 사정전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상선 내관이 사정전 문 밖에서 몇 차례나 헛기침을 했다. 일을 서둘러 마치고 어서 침전으로 드시라고 세종한테 보내는 신호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 없이 상소문을 넘기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세종은 낮 동안 일에 쫓겨 미뤄둔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과 탄원서를 읽느라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중앙의 고위 관료는 물론 지방 곳곳의 관리들이 올린 상소문에다 농민과 노비들이 올린 탄원서까지 빠짐없이 읽었다. 살인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서부터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았다. 농민들이 올린 탄원서를 보던 세종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금을 내느라 농기구까지 팔아야 하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세종은 낮에 경연 때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기나긴 시간을 토론했지만 신하들은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세종의 뜻에 끝까지 맞섰다.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으면 굶주리는 백성들이 더욱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했다. 할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 30해쯤 되었지만 백성들은 여태껏 가난에 허덕였다. 그래서 세종은 왕이 된 뒤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늘 신하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말았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세종의 눈빛이 언뜻 반짝 빛났다. 전하,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아예 이참에 세금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에 열린 조정회의는 시작부터 떠들썩했다. 세종의 느닷없는 제안에 신하들이 벌떼같이 따지고 들었다. 전하, 제도를 바꾸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세종은 가볍게 되받아치며 말을 이었다. 내 경들의 뜻은 잘 알았으니 세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생각을 좀 알아보려는데 그건 어떠시오? 세종이 신하들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조 판서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세종을 바라보았다. 여론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세종의 말에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그때까지 백성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곧 예조 판서가 나섰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세금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소신들도 예판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조 판서가 눈짓을 보내자 다른 신하들도 맞장구를 쳤다. 네, 그렇게 하리다. 세종의 목소리는 자신에 차 있었다. 세종은
자신이 생각해낸 새로운 세금 제도에 백성들이 찬성한다면 신하들의 반대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제까지는 관리들이 논밭에 나가 농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그러다 보니 관리의 생각에 따라 세금이 맘대로 매겨지기 일쑤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끊이질 않았다. 세종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더 나은 방식의 세금 제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임금이 우리 같은 촌것들 생각을 다 듣겠다니. 이거야 원. 여론조사를 한다는 방이 여기저기 나붙자 가는 곳마다 술렁이었다. 논의를 하던 농부들도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모두 일손을 놓고 둘러앉아 쑥덕거렸다. 임금이 백성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소리에 저마다 들떠 있었다. 여론조사는 관리들이 직접 가가호호를 찾아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나라의 제도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게 정말이요. 여론조사를 한 지 5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예, 전하. 경상도 지역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강원도와 평안도 같은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종은 믿을 수가 없었다. 관리들이야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면 숨겨놓은 땅이 들통날까봐 반대한다지만 백성들은 대체 왜 반대를 하는 걸까? 세종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걸까? 아니면 나를 못 믿는 걸까? 세종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로 세종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곳곳에서 올라왔다. 서운관에서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느냐? 아직 날씨를 살피고 있다고 하옵니다. 상선 내관의 대답에 세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과인이 몸소 서운관으로 갈 것이니 어서 앞장서라. 날씨와 천문을 관측하는 서운관은 경복궁 영추문 앞에 있었다. 세종이 나타나자 날씨를 살피고 있던 서운관 관리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세종이 차분하게 물었다. 공기의 흐름을 살피고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날씨를 맡은 가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 말에 세종의 눈길이 공기의 흐름을 살피는 중실로 쏠렸다. 중실은 공기가 못 드나들게 틈새를 모두 막고 공기의 흐름을 살펴서 날씨 변화를 점치는 곳이었다. 곧 중실문이 삐거덕하고 열리자 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세종이 중실에서 나오는 관리를 바라보며 재촉하듯 물었다. 아무래도 공기의 흐름이 크게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관리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세종은 속으로 힘이 쭉 빠졌지만 곧 기운을 차려 차분히 말했다. 수고했네. 가뭄이 자네 잘못은 아니지라는가. 서운관 관리는 세종의 따뜻한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
기우제라도 한번 올려보세나. 세종의 지시로 이틀 뒤 원고단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심지어 경회루 둘레에 사는 도롱뇽한테까지 기우제를 올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은 쩍쩍 갈라져 애써 키운 농작물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에이, 이러다 모두 굶어 죽고 말겠어. 임금 잘못 만나 애꿎은 우리까지 모두 죽게 생긴 거야. 맞아. 양녕대군을 제치고 임금에 올랐으니 하늘이 성난 게요. 끔찍한 가뭄이 그칠 줄 모르자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양녕대군을 따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소문이었다. 하지만 가뭄에 시달리던 백성들 사이에 소문은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더 나아가 하늘의 노여움을 풀려면 임금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남몰래 나돌았다. 아바마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종은 태종의 영정 앞에 홀로 엎드려 어깨를 들새갔다. 가뭄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바마마, 부디 길을 일러 주십시오. 세종은 태평성대를 열라는 아버지 태종의 말을 떠올리며 구슬피 흐느꼈다. 세종의 애틋한 울음소리가 사당 밖으로 흘러나왔다. 얘야, 눈물을 거두어라. 돌아가신 태종 임금의 목소리였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가뭄이 이렇게 심하니 백성들이 누굴 원망하겠느냐. 임금을 탓할 수밖에. 하지만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모두 이 아비의 잘못이다. 아스라이 들려오던 태종 임금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다. 이 아비가 하늘에 부탁해보마.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세종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 태종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세종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태종 임금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힘주어 잡은 태종의 손이 세종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빠져나갔다. 아바마마! 세종이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벌떡 깨어났다. 꿈이었구나. 태종 임금의 사당을 다녀온 뒤로 며칠째 같은 꿈을 꾸었다. 세종은 침전에 불도 안 켠 채 날짜를 되짚어 보았다. 그래, 오늘이 5월하고 열흘이구나. 태종 임금이 돌아가신 지 꼭 5해째 되는 날이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세종은 침전에 나섰다. 그런데 막 강령전 뜰로 발걸음을 내딛는데 세종의 눈앞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세종은 곧장 쏟아져 내리는 빗속으로 달려나갔다. 처선아, 이 비가 보이느냐? 세종이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으며 소리쳤다. 예, 전하. 상선 내관도 같이 비를 맞으며 대꾸했다. 처선아, 이 비는 아바마마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태종우라고 붙이자꾸나. 세종은 간밤에 꿈속에 다녀간 태종 임금이 자신의 애틋한 바람을 이루어 준 것이라고 여겼다. 온 나라를 바짝 말라붙게 했던 그의 가뭄은 그렇게 태종우의 도움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세종의 얼굴빛은 아직도 어두웠다. 이번에는 겨우 이렇게 넘겼지만 또 가뭄이 들면. 세종은 가슴이 답답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나라의 세금 제도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부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농사에 필요한 비의 양이 얼마큼인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생각에 잠겨있던 세종이 문득 서운관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지방에 있는 고을 사또들이 비가 올 때마다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을 잰 기록들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서운관 관리가 대답하다 말고 말끝을 흐렸다. 있다는 게야, 없다는 게야. 세종이 안달이나 다그치자 옆에 있던 다른 관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그 보고서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사옵니다. 비가 온 뒤 땅을 파서 빗물이 스며든 깊이를 재는데 마른 땅, 진 땅에 따라 빗물이 스며든 깊이가 다 다르옵니다. 땅마다 조건이 달라 땅을 파서 그 깊이로 비의 양을 알아내는 방법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서운관 가무도 한마디를 보탰다. 비의 양만 제대로 잴 수 있어도 농사에 필요한 비의 양을 알 수 있을 텐데. 세종의 말에 서운관 관리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마침 그때 세자 향이 들어서며 아뢰었다. 아바마마,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냐? 세종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비가 온 양을 똑같이 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자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야 그렇지만... 그러면서 세종은 넌지시 서운관 관리들의 낯빛부터 살폈다. 만일 세자가 서운관 일에 끼어든다는 말이 대신들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 길로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려들 게 틀림없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자네들은 그만 물러가게. 세종은 서둘러 그 자리를 마무리했다. 서운관 관리들이 돌아가자 세종은 환한 얼굴로 세자한테 말했다. 이 일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다. 아바마마, 잘 알고 있사옵니다. 세자가 웃는 얼굴로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이 아비는 너만 믿는다. 예, 아바마마, 아무 걱정 말고 소자한테 맡겨주십시오. 세자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이제서야 아비가 좀 살 것 같구나. 하하하. 세종은 모처럼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래 세자한테 명령을 내렸다. 자, 여기 고인 비의 양을 재면 어느 고을에서나 똑같은 조건으로 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로 만든 항아리를 내놓자 세자가 서운관 관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하, 참으로 훌륭합니다. 서운관 관리들이 쇠 항아리와 세자를 번갈아 보며 칭찬을 쏟아냈다.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이것을 궁궐안 몇몇 곳에 놔둔 뒤 비의 양을 재보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경복궁 안 몇몇 곳에 쇠 항아리를 놓았다. 세종의 명령에 따라 세자가 그동안 남몰래 연구해서 만든 쇠 항아리였다. 비가 오고 난 뒤
서원관 관리들과 세자는 쇠 항아리 안에 자를 넣어 항아리 안에 담긴 비의 양을 쟀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세종의 목소리였다. 세자한테 몰래 보고만 받던 세종이 궁금한 나머지 몸소 찾아온 것이다. 글쎄, 똑같이 궁궐 안에 쇠 항아리를 놓아두었는데도 자로 잰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세자가 비의 양을 잰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저쪽은 한치 반이 넘었는데 이쪽은 한치 반에 못 미칩니다. 그때 세종이 둘레를 휘 한번 둘러보고는 옆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무 그늘에 둔 쇠 항아리는 한치 반을 넘었단 말이지. 그건 바로 햇볕이 든 곳에서는 빗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야. 아, 그렇다면 쇠 항아리를 그늘에 두면 되겠군요. 세자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그동안 네가 고생이 무척 많았다. 세종이 세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쇠 항아리는 비의 양을 재는 기구이니 이름을 측욱이라고 붙이자꾸나. 세종은 곧바로 세자가 만든 측우기를 방방곡곡의 고을마다 놔둘 것을 지시했다. 마침 그 해는 가뭄도 없었고 풍년이 들었다. 멋이라고? 그게 백성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흙을 파먹고 있다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관찰사는 쩔쩔매며 말끝을 흐렸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세종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잇따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황해도에서는 쌀 한 돼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종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세종은 다음날 윤대의 호조의 실무 관리를 불러들였다. 사관은 나가 있으라. 세종의 느닷없는 지시에 사관은 어쩔 줄을 몰랐다. 임금이 신하와 오가는 말은 반드시 사관이 기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가 있으려 하지 않았느냐? 세종의 불호령에 사관은 어쩔 수 없이 사정전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네는 과인이 서관을 물린 까닭을 알겠는가? 세종이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호조의 실무 관리한테 물었다. 관리가 대답을 못하자 세종이 차분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과인이 묻는 말에 숨김없이 말하라는 뜻이네. 자네 말에 어느 누구도 꼬투리를 안 잡을 것이니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네. 예, 전하. 관리가 잔뜩 마음을 졸이며 대답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네. 전에 없는 풍년이 들었는데도 어찌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도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건... 관리가 더듬거리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세종이 눈을 부릅뜬 채 큰 소리로 다그쳤다. 무엇을 숨기려고 드는 게야? 아니옵니다. 그러면서 관리는 마지못해 호조에서 살핀 일을 일러 바쳤다. 지방의 관리들이 세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을 구실로
자기 곳간을 채우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렸다. 세종의 목소리가 날이 선 듯 날카로웠다. 그날 뒤로 세종은 윤대의 차례로 실무 관리들을 불러들여 조정회의 때는 보고되지 않았던 일들을 속속들이 알아냈다. 아울러 세종은 방방곡곡에 암행어사를 보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고을 사또들을 이잡듯 잡아들였다. 그런 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몸소 살피려고 황해도로 행차했다. 세종의 가마 행렬이 황해도에 이르자 거리마다 백성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그러더니 곧이어 꽹과리 소리가 쟁쟁 울렸다. 가마를 멈추어라. 그러고 나서 세종이 휘장을 걷고 밖으로 나왔다. 꽹과리를 친 백성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 말은 곧 격쟁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진과 꽹과리를 쳐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보아라. 세종이 꽹과리를 친 백성한테 부드럽게 말했다. 전하, 한 해 농사를 모두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소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격쟁에 나선 백성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비짓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관리들이 거두는 세금을 채우느라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하소연이었다. 뾰족한 기준 없이 관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암행어사를 내려보내 잘못을 저지른 고을 사또들을 잡아들인다고 했지만 아직도 세금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 이참에 내 반드시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고 말 것이야. 세종은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런데 격쟁을 마치고 어가가 막 떠나려고 할 때 한성에서 불이 나게 파발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이냐? 한성에서 큰 불이 났사옵니다. 파발마에서 뛰어내린 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한성부 남쪽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였다. 가마를 돌려라. 그 길로 세종은 곧장 한성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세종이 한성에 이르렀을 땐 벌써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이 살았던 집 2,000채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30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훔치는 도둑이 들끓었다. 세종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종종 걸음으로 뒤따르던 상선 뇌관이 하늘을 쳐다봤다. 먹구름이 잔뜩 낀 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세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농제로 나갔다. 세종은 왕이 되자마자 경복궁 뒤뜰에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경사스럽게 여긴다는 뜻으로 경농제라 이름 붙였다. 그 뒤로 세종은 생각을 가다듬을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경농제로 나가 호미를 들었다. 저선아. 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세종이 상선 뇌관을 불렀다. 백성의 하늘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전하이옵니다. 상선 뇌관의 말에 세종이 호미질을 잠깐 멈추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어찌 백성의 하늘이
밥이라 하십니까? 상선 내관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넌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세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상선 내관이 머뭇거리자 세종이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밥이 하늘이라고 할 밖에. 세종이 모처럼 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세종은 한성이 불에 휩싸인 일을 겪은 뒤로 경농지에서 호미질을 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불더미 속에 모든 걸 잃고 도둑이 돼버린 백성들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태평성대.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세종이 왕이 된 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 나빠져만 갔다.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태평성대를 여는 첫걸음이 아닐까. 세종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나머지 호미질이 겉돌았다. 그러는 사이에 흙이 불룩하게 쌓인 옆으로 길고 좁다란 고랑이 베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주르륵 쏟아졌다. 전하,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선 내관이 잽싸게 우산을 펴서 세종의 머리 위로 씌웠다. 비님이 오시니 그러자꾸나. 그러면서 세종은 호미를 상선 내관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밭에서 나오던 세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저선아, 저게 보이느냐? 세종이 조금 전에 잘못 파놓은 고랑을 가리켰다. 고랑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래, 바로 저거야. 어서 빨리 정초대감을 불러오너라. 세종은 비를 맞으며 고랑이 난 곳으로 한 걸음에 다가섰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상선 내관이 우산을 받쳐줄 틈이 없었다. 전하, 고불이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상선 내관이 우산을 들고 세종한테로 다가서며 소리쳤다. 냉큼 가서 정초대감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종이 큰 소리로 꾸짖자 상선 내관은 곧장 지편전으로 달려갔다. 세종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빗물이 고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대감, 이것 좀 보시오. 정초대감이 헐레벌떡 다가오자 세종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고랑을 가리켰다. 전하,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지편전의 젊은 학자 정초대감은 한 번에 세종의 말귀를 알아차렸다. 옆에 서 있는 상선 내관만 아직도 영문을 몰라 하는 얼굴로 우산을 받쳐든 채 고개를 갸웃했다. 곡식이 잘 자라다가도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썩어버려 농사를 망치기 일쑤인데 이렇게 고랑을 판다면 물이 아주 잘 빠지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밭두렁 옆으로 고랑을 파면 싹도 더 깊고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초대감이 봉긋하게 솟은 밭두렁에 손가락을 꽂는 신용을 해보이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게야. 그러니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그 자리에서 세종은 정초대감한테 남몰래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농사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조사해 오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세종은 농사일을 돌보는데 더 많은 애를 썼다.
그런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수확은 전과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 굶주리는 백성들은 날로 늘어만 갔다.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새로운 농사법이 필요해. 경농제에서 비를 맞은 뒤로 세종은 심한 감기에 시달렸다. 전하, 편히 쉬셔야 한다고 어이가 여러 차례 당부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만 침전으로 드십시오. 상선 내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만 제조가여라. 임금의 시간은 임금의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을 또 잊은 게야. 임금의 시간에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걸 너는 어찌 모르느냐. 세종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상선 내관한테 핀잔을 주었다. 방방곡곡의 관찰사와 사또들한테 백성들이 어찌 지내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게 하라. 다음날 세종은 호조의 고을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밭의 크기는 얼마큼인지, 특산물은 무엇인지, 둑은 괜찮은지, 땅은 기름진지, 농사법은 어떠한지를 꼼꼼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래, 그간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고을마다 보고서가 올라올 무렵 정초대감도 궁궐로 돌아왔다. 고을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농부들을 만나보니 더욱 믿음이 굳게 들었습니다. 정초대감의 말에 세종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럼 어서 서둘러야겠네. 그날 밤부터 세종은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집현전으로 갔다. 정초대감은 고을마다 올라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사 기술을 다룬 책을 쓰고 있었다. 그날도 일에 푹 빠진 나머지 세종이 들어서는 것도 몰랐다. 얼마나 되었는가. 세종의 말에 정초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 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정초가 마무리해 가고 있는 농사 기술책을 살펴봤다. 책 겉장에는 농사직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농사를 바르게 세우는 책이라는 뜻이었다. 그 속에는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경농제에서 밭고랑을 알아낸 지 한 해가 될 무렵 마침내 조선의 농사법을 꼼꼼히 정리한 책이 만들어졌다. 세종은 이 책을 고을마다 나눠줬고 백성들은 거기에 적힌 새로운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전하, 수확이 곱절로 늘었다고 합니다. 방방곡곡에는 풍년을 알리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확이 늘어나자 굶주리는 백성들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종한테는 아직도 남은 숙제가 있었다. 늘어난 수확만큼 백성들이 골고루 그 덕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 세종은 17년 만에 다시 세금 제도를 고칠 것인지 말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다. 땅을 많이 가진 대신들은 전과 다름없이 반대했지만 그새 백성들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제부터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요. 세종은 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로 못을 박았다. 반대할 구실을 잃은 대신들은 세종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의 하루에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여기며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마침내 밥이 백성의 하늘이라는 세종의 꿈은 이루어졌다. 아바마마, 이제야 대평성대를 연 듯하옵니다. 세종은 태종 임금의 사당에 절을 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